네, 오늘 위중증 환자는 34명이 늘면서 현재 549명이고 사망자는 30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3,328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99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집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2,699명, 어제 대비 단지 130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내일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중에서 가장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날인데 내일은 오늘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아마 역대 최고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으로는 3,300에서 3,500명 사이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또 사망자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30명이나 사망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30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도 오늘 하루 3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망이 많이 나오면은 위중증 환자가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위중증에 계신 분들이 사망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따로 위중증자 따로 해서 둘 다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자는 현재까지 3,328명,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인 549명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도 0.79, 조만간 이 0.79%도 아마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 또 위중증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백신 접종은 1차 접종인 경우에는 어제 약 49,000여 명이 접종해서 4,229만여 명, 전체 인구 대비 82.4%. 2차 온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87,600여 명이 접종하면서 4,058만여 명, 전체 인구 대비 79.0%.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어제 하루 굉장히 접종을 많이 하셨습니다. 14만 5천여 명 접종하면서 총 195만 8천여 명이 접종한 상태입니다. 예. 자, 뉴스 기사 한 가지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샷 사실상 의무화, 사망자 쏟아진다, 재택치료 당장 중단해야라는 기사, 조선비즈에 실린 기사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위험도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나왔는데 일단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 첫 번째 아이템, 전주와 비교했을 때 위험도 평가 2단계가 올라갔는데 교수님은 이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지표는 확실히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중환자실 가동률, 그러니까 중환자실 가동률이 특히 수도권인 경우에는 지금 85% 정도 됩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60대 고령층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위중증 환자의 연령별 분포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도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가 549명인데요. 이 549명 중에서 60대 이상이 470명,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85.61%, 50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512명, 전체 대비 93.26%, 사망자도 오늘 사망자가 30명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30명이 전부 60대 이상에서 다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에서 100%가 나왔다는 거죠.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대 이상에서 20명, 전체의 3분의 1이 80대 이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고령층의 사망, 위중증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조금 전에 지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에서 병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 또 고령층의 위중증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은 매우 나쁨,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다소 나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두 단계씩 상향이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은경 청장이 외국에서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백신 면역력이 유지되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지정을 하고 부스터샷을 방역 패스에 연동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일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약간 강론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네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백신 패스 유효 기간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현재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 그러는데 많은 나라들이 6개월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둔다고 할 때 유효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연령별로 백신 패스의 기간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간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6개월 이상인 경우 60세 이상인 고령층에 있어서의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보다 저는 4개월 정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단축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대 이하이면서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아주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저는 6개월을 하든 9개월을 하든 크게 뭐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간에 있어서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인 경우에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백신 접종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신 분들과 관련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백신 패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법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간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또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기저질환 여부 이런 걸 가지고 기간에 다소 차이를 두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0세 이상 고령층에 있어서의 백신 미접종자 또 돌파 감염에 의한 중증화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백신 추가 접종을 6개월이나 이런 상황에서 4개월로 당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4개월로 당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4개월로 당겨야 뭔가 보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고령층에게 있어서 6개월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부스터 샷하고 위험도와 관련한 백신 패스의 기간하고가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4개월, 그다음에 40세 이하이면서 건강하신 분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이렇게 좀 차이를 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로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웅영 평장이 이런 의견도 밝혔거든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 적용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크게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해도 그렇게 제가 또 뭐 반대를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이하이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한 이제 연령층도 많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심지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지금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접종을 하신 분하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인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로 이제 백신 패스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인 경우에는 기간을 뭐 6개월로 하든 아니면은 뭐 9개월로 하든 또는 앵커께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더 어린 연령에서 백신 패스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저는 뭐 하면 해도 괜찮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방역 당국이 결정하는 대로 아마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역 패스 얘기 나왔으니까 해외 사례 엮어서 한 가지 더 깊게 질문해 보도록 하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그린 패스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도 백신 패스가 발급이 됐었는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린 패스는 슈퍼 그린 패스라고 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면역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주는 추가적인 봉쇄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외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백신 패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당국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다만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만일에 이탈리아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국에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60세 이상.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60세 이상에 있어서의 부스터샷은 의무화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동의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방송에서 계속 수치, 데이터로 알려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분을 보호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탈리아식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더 연령이 어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탈리아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백신 접종한 사람에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아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다만 백신 접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분들은 이제 백신 패스를 발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약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었다가 낫는다고 해서 완전히 면역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면역이 언제까지 강력하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이 요구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나이가 어린 분들은, 젊은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염려할 바가 없잖아요. 기저질환만 없다고 하면 건강하신 분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는 이탈리아식의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한 분들에게 하는 거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연령층에서 이탈리아식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오히려 심지어 젊으신 분들에게서는 감염이 되든 아니면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확대되어 있는 유럽 전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백신 패스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조선비즈에 실린 부스터샷 사실상 의무화, 사망자 쏟아진다, 재택치료 당장 중단해야라는 기사를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기사 중간에 보다 보면 한 교수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중환자로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재택치료를 줄이고 전담병원 병상을 늘려서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입원시켜서 항체 치료제를 접종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제가 왜 동의하지 않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조선비즈에 나온 어제 뉴스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깁니다, 뉴스가.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여기에 이제 전문가 네 분이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이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 또 이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정재훈 이제 가천대 길병원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하셨는데 여기에 천은미 교수께서 하신 내용이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제목으로 이제 사망자 쏟아진다. 재택 치료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용으로는 또 항체 치료제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하나는 천은미 교수께서 재택 치료를 당장 중단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사망자가 쏟아지는 이유가 재택 치료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코멘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재택 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되는 경우로 보인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문제를 삼느냐면 이게 추론이라는 거죠. 추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코멘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은미 교수께서 재택 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들이 악화되어서 사망자로 나오는 것 같다 추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재택치료의 실패다. 그렇습니다. 재택치료가 실패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항체치료제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건 제가 동의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를 더 늘려야 된다. 그 역할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위중증화의 위험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를 늘려야 된다는 예. 거예요. 다만 고령층인 경우에는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령층인 경우에는 이미 중증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남병원이나 아니면은 중환자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고령층 중에서도 지금 당장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보다는 저는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고 생활치료센터로 가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항체치료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면 안 되고 고령층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아직 중증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중증화를 막을 수 있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부족 문제를 상당히 네.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은미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일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가 좀 덧붙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령층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분들이 중증화되기 직전인 경우에는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써서 예. 치료를 하면서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으로 가게 하고 그러면서 중환자 병실의 압박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당국이 뭔가 예.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